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일단 한 주가 마무리된 날이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어떠한 가격 구간을 모두 다 극복하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로서 어떤 추세가 전환됐다라고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환경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드시 중요한 거 하나를 체크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수가 반드시 1% 이상 상승이 나오고 전일보다 그날이 전일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시장이 일단은 반등은 좀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등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반등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일정 가격대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고점인 2600포인트를 넘어서 새롭게 활활 이렇게 타오를 이런 모습은 아직은 없거든요. 어떤 근거들이.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올지,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다음 주에 어떤 강한 상승으로 인한 추세 전환을 확인한다면 그때는 정말 추세 주도주들을 매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의 기간이 뭐 3주든 뭐 한 달이든 기간이 언제 얼마나 이렇게 갈진 모르겠지만 일단 가는 만큼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이번 주에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간략한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는 외국계 어떤 증권사 리포트가 좀 많이 말썽이었죠. 골드만삭스가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에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이제 국내 반도체 섹터 쪽이 좀 많이 휘청거렸고, 그죠? 이러한 한 주였고, 그 다음에 이번 주로 해서 어떤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실적을 꼭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고,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드렸었잖아요. 근데 역시나 확실히 2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강원에서의 어떤 회계 기준의 이런 어떤 회계 기준은 좀 강화했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쪽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 그다음에 또 터키 관련한 어떤 이슈들도 좀 많았죠. 근데 다행히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가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도 또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난 어떤 뉴스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어떤 뉴스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고용인 거예요. 참고. 이 뉴스대로 주가가 가면 얼마나 종목 그 지수 매매하기가 쉽겠습니까? 뉴스대로 주식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그랬구나 정도로 확인해 보시는 게 낫고요.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조금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가 왔어요. 뭐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PBR 한 배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PBR 한 배. PBR 한 배가 뭔데? 도대체 PBR 한 배에 오면 왜 지수는 반등할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PBR 한 배를 활용해서 뭐 어떻게
매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PBR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그러려면 일단 PBR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아주 유치할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딱 100억이에요. 딱 100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 100억짜리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돼요. 수익이 10억 정도 되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억 정도 되는 회사. 근데 이 회사를 보자 하니 뭐라고 할까요? 자산이 100억이나 있는 회사였어요. 100억. 자산 100억.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을 100억 가지고 있는 회사가 1년에 얼마를 매출을 올려서 결국엔 세금이고 뭐고 다 떼니까 1년에 수익을 10억 버는 이런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를 시장에서는 막 가격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결국엔 그 회사의 주식의 어떤 가치들을 쭉 더해 보니까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흔히 이 수익과 이 시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PER이라는 것을 따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아주 유치하게 할 거니까요. 이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익과 시총 간의 관계, 이 두 개를 PE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금의 PER은 뭔가요? 그러면은 수익과 시가총액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시총을 수익 10억 버는 회사, 결국엔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게 PER이라는 거예요. PER.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회사의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기대 수익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또 재미가 없어질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아, 수익을 10억 버는 회사. 근데 이것의 가치가 1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PR이 10이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시가총액은 100억 그대로인데 수익만 늘었어요. 50억으로. 그러면은 나누기 하면은 2가 되죠. 그럼 PER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PER이 10에서 2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줄어들면 이 회사는 돈을 더 벌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또 줄었을 때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겠네요. 너무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런 정도의 관계다라고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익과 어떤 시가총액의 관계에서 PER이라는 것이 나왔구나. 이 정도 관계인 거고 그러면은 내 돈에서 시가총액의 이 관계를 따졌을 때는 나누기 하면 1이죠. 1. 이거를 PBR 1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PBR 1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청산했을 때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빵집이 하나 있는데 A라는 빵집이 있는데 이 회사를 제가 빵집인데 좀 커요. 그래서 100억에 샀어요. 100억에 샀더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이 100억이어서 100억에 샀더니 이 회사로 가봤더니 공장도 있고 빵을 만드는 기계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이것들을 쭉 합치니까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수한 거예요.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PER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요거 관계도 하나 있네요. 내 자산을 대비해서 얼마 벌었느냐. 이 관계. 이 관계를 흔히 말하는 ROE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PER이라고 하고 여기를 PBR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죠. 이거를 지워보면 시총과 어떤 수익과 어떤 자본, 이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이 서로의 관계들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들을 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관계, 자본 대비 내 돈 100억으로 10억을 벌었다면 ROE가 10이 됩니다. 그렇죠? 요런 그리고 내 돈 100억이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PBR은 1배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내 돈 10억짜리 매년 10억을 버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PER은 10배. 이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최근에 말하는 PBR 한 배라는 코스피가 PBR 한 배다라는 거는 코스닥 시총 전체와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본을 다 합쳤을 때의 이 한 배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별 내용은 아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보통 이야기들이 한 번씩 흘러나와요. 오늘 일단 그림을 먼저 하나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 먼저 볼게요. 보면은 과거의 이 사례를 보면 이게 2008년 그리고 여기 이제 2011년, 14년, 17년 이렇게 나왔는데 PBR 1배 미만으로 갔을 때가 요 당시 때 이때는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 0.85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너무 싸다 할 정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저금통을 하나 사요. 저금통. 돼지 저금통을 하나 사는데 이 돼지 저금통을 100원에 샀는데 이 돼지 저금통 안에 한 12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날로 먹는 거겠죠? 그렇죠? 이러한 개념으로 PBR이 1배 미만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보다도 훨씬 시장에서 싸게 이루어지는구나 정도로만 파악하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PBR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앞에 최근에는 P자가 붙는 이런 단어들은 뭐 PBR, PER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PBR 한 배 미만으로 빠졌던 구간이 요 구간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이 요렇게 있었고 최근에 요렇게 크게 보면 딱 요렇게 해요. 근데 지나고 나봤더니 이때가 시장에서 가장 저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때가 언제였냐면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 한번 강하게 하락했을 때 투매장이었을 때 시장 HTS 뭐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 맞았을 때 뭐 이럴 때였어요. 그리고 요 구간 2015년도 말 12월 달 요때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는 시기였었죠. 유동성 장세가 이제 반전되는 그런 시기였었던 거고 최근엔 뭐라고 정의할까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이때는 뭐 금리를 올렸던 어떤 장세였고 이때는 서브프라임이었다 이렇게 정확한 뭔가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때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한 무역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역 분쟁 혹은 그쵸? 무역 분쟁이라고 할 것 같아요. 중국과 글로벌 원투 하는 기업 나라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1, 2년 지나면 지금의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무역 분쟁.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마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PBR 1배 미만에 빠졌을 때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 지금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사야 되는지를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어제 날짜 거래소에서 이제 발표한 어제 날짜의 정확한 그 기준을 한번 볼게요. PER, PER이 코스피라는 빵집이라고 할게요. 코스피라는 빵집의 시총이 있고,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이 있을 거고, 전체 수익이, 그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자주 하는 건 눈에 익으라고 하는 겁니다. PER, 요거의 관계는 ROE, 이거의 관계는 PBR. 코스피라는 빵집의 이 관계가 어제 날짜로 보면 어떤 수치였냐면 PER은 9.96배 정도예요. 그리고 ROE가 10% 정도가 나왔었고, PBR이 딱 1이었어요. 딱 1이었던 날이 어제였었어요. 1배. 그리고 오늘 반등했으니까 조금 더 뭐 늘어나긴 하겠죠.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면 코스닥은 얼마 정도였나 라고 보면 코스닥의 PER은 47배. 상당히 높죠. 코스피에 비하면. 그 다음에 PBR은 2.2배, 2.02배였거든요. 그 다음에 ROE는 4.3. 딱 보면 어때요? 확실히 밸류에이션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흔히 가치를 평가하는 이러한 지표들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월등하구나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코스피의 ROE, 코스닥의 ROE 차이가 많이 나죠. 만약에 내 돈을 이 빵집에 넣었을 때는 복리로 코스피라는 빵집은 내가 넣은 돈을 10%씩 증가시켜 준다라는 의미고, 코스닥이라는 빵집에 넣었을 때는 4% 정도대로 자산을 늘려준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살까요? 저는 코스피라는 빵집에 내 돈을 넣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지금도 어떤 기업의 이런 것들을 보면 PBR 1배 미만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찾기가 쉬워요. 그렇죠? 찾기가 쉬워요. 근데 특히 지금 최근에 금융주 같은 애들은 0.7배, 6배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은 왜 1배 미만으로도 계속 빠지냐. 근데 이 종목들을 다 합쳐놓은 이 지수, 코스피라는 지수는 왜 1배에서 좀 멈추는 느낌이 나냐라고 할 때, 이게 뭐 당연한 거겠죠. 이 PBR이 싼 것과 PBR이 비싼 것들의 평균 값이니까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이런 바닥의 밸류에이션의 가치로 봤을 때 바닥의 느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봐야죠. 그런 PBR 1배 기업, 그런 기업들을 만약에 나중에 골랐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종목들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PBR이 1배 미만이에요, 현재. 그래서 내가 종목을 사는데 PBR 1배 미만으로 또 종목도 산 거예요. 종목 역시도 PBR 1배 미만짜리 종목들을 쫙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장 이후에 1년 지나서 본 거예요. 그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PBR이 낮은 종목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던 종목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PBR이 낮은 종목들 안에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눴을 때 1년이 지나고 보니, 그렇죠? 상승한 기업 수가 영업이익이 증가한 애들이 훨씬 많죠. 영업이익이 감소한 애들은 상승 증가수보다 하락 기업이 훨씬 많았죠. 근데 영업이익 증가하는 쪽에 갔더니 그러니까 하락하는 애들보다 상승하는 애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럼 만약에 그냥 한날 한시에 사서
한날 한시에 다 팔았다면 얘네는 충분히 플러스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얘네는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시장이 지수가 PBR 1배라는 어떠한 그 기준에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무언가를 살 때 싸다고 다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업이 계속 적자를 보면 시장에서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PBR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현재 18년이죠. 2019년 이제 2017년도는 과거로 쓸게요. 여기는 현재, 미래라고 하면 현재 PBR이 1배 미만이지만 미래 실적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하는 회사라면 회사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딱 샀다면 1년 지났을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게 사실 뭐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했을 때 통계를 내봤을 때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PBR 1배, PBR 1배가 결국에는 어제 날짜로 딱 찍혔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이번에도 여기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BR 1배에 대한 의미를 아마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지수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보면 일단 미국 지수를 한번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횡보를 하지만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이긴 해요. 전저점들이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 전고점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래서 이번에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전고점들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이렇게 멀쩡하죠. 근데 몇 개만 좀 봐보면 니케이를 한번 볼까요? 니케이 일본 지수를 보면 여기에 이게 뭘로 보이나요? 이제 회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분산이 너무 많죠. 이렇게 강한 분산이 한 곳에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놓여 있다라는 것은 웬만한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하락을 봐야 됩니다. 이 분산이 많아졌다는 것은 매수보다는 매도세들이 훨씬 우위에 있을 때 보통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분산이 뭔지 모른다면 저희 회사 그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회원 필수 영상에 올려놨고 회원이 아닌 이게 유튜브에 예전에 저희가 올려놨었는데 아마 이거를 비공개로 전환했던 것 같아요. 분산이라든지 이런 뭐 그날의 팔로스루 데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미를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상태가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은 모습. 그러면은 중국도 볼까요? 중국은 오늘 상해종합 역시도 아주 슬프게도 신저가를 또 이탈했습니다. 그죠? 신저가를 이탈했고 다행히도 거래량이 늘진 않았지만 일단은 지수 그 자체만으로는 신저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상해종합지수에서 그날로 보이는 무언가가 나와서 우리가 매수를 했었고 근데 이 날을 깨는 이 날로서 이것이 그날의 실패로 확인이 되었으니 좀 물량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뭐 다음 주를 계기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냥 어떤 미래의 어떤 무언가를 제외하고는 신저가 나고 종목이라고 따져보면 종목에서 계속 신저가를 찍으면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은 어때요? 안 사죠. 안 사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그렇죠. 지수를 그냥 종목으로 대입해 본다면 그러면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신저가를 어제 찍고 오늘 반등 하루 잠깐 반등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상상했던 거는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어떤 그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PBR이라는 개념으로 1배의 한 배 정도의 위치에 왔으니 더 이상 빠지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이런 그냥 과거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던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PBR의 1배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근데 다만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횡보장 뭐 이런 정도의 모습만 기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방식 역시도 최근에는 약세장을 활용한 방식으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기술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사실 지수를 기술적 분석상 이렇게 매매 상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수는. 하지만 해본다면 일단 그날 분산과 어떤 팔로스루 데이를 제외하고서는 볼린저 밴드를 일단 먼저 보면, 볼린저 밴드를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밖에 빨간색을 테두리를 하나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이 바깥 하한선, 이 위에는 상단선이죠. 그리고 여기는 중심선이라고 했을 때 주가를 한번 보면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이 하단선 밖에서 한번 바닥을 잡았죠, 여기. 그리고 나서 어제 볼린저 밴드 이 위 하단선 위 안에서 한번 바닥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가격은 볼린저 밴드 절대적인 가격은 이때가 더 아래에 있지만 볼린저 밴드로만 본다면 이때 가격 이 볼린저 밴드 이 하단선 밖에서 한 번의 바닥 그리고 이 안에서 바닥이라고 본다면 볼린저 밴드 상에서는 이때는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수는 이렇게 빠졌지만 볼린저 밴드 이 안쪽에서 하단에서 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좀 올라간 정도의 어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이런 모습을 봅니다. 볼린저 밴드는 보통 이런 W 패턴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달려가는 거겠죠, 이렇게. 근데 볼린저 밴드 상단선, 하단선 나눴을 때 하단선 밖에서 한번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 위 안에서 바닥을 잡을 때 보통 W 패턴이 여러 가지 W 패턴 중에 하나로서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바닥에 대한 어떤 확증을 위해서 하나 두 개 정도의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많이 보는 걸로 하나 깔아볼까요? MACD로 본다면 MACD 역시 여기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이 파란색 오실레이터가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는 아직 조금 덜 빠졌죠. 그러니까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지수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MACD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요게 다시 빨간색으로 이제 물들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거 진짜 바닥이로구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수를 하는 사람들은 선물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코덱스를 200을 하는 사람은 뭐 레버리지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단기 매매자일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런 패턴도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어떤 종목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떠한 부분에서 점프 갭을 띄우면서 점프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가격 구간이 없어진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이 갭을 띄운 이 구간을 지지하면서 지수가 종목이든 뭐든 이렇게 가면 여기가 강한 저항 구간이 되면 지지 구간이 되면서 가는데, 만약에 이 여기 구간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강력한 매도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뒤집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이런 거겠죠.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갭을 띄우면서 빵 하락하고 여기에 강력한 어떠한 저항 구간이 생겼는데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해서 간다면 이것은 매수 사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뒤집은 것이 마치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인 것처럼 아일랜드 성골 반전형이라고 하죠. 아일랜드 패턴이 나왔을 때 이거를 뒤집었을 때가 지금 최근에 이런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이런 종목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였었거든요. 이게 조금 지저분한데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겨울에 저희가 이땐가 뭐 요땐가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고 나서 갭으로 한번 이 중간에 자리를 만들고 확 뛰죠. 이 공간 확대해 볼까요? 요 공간만 확대해 보면 이렇게 갑자기 종목이 슬슬슬슬슬슬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중간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갭도 뭐 무슨 급진 갭이다, 일반 갭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시세의 어떤 중간에 나오는 갭 말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갭 자리들을 침범하는 요 당일에는, 이때는 삼성전자의 강력 매도의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갭을 띄웠던 날 상당히 위험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도 한번 보면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딱 중간에 공백을 띄우고, 그죠? 요 갭자리를 침해한 날, 거꾸로 여기도 볼까요? 쭉 하락하던 놈의 어떤 이 공백, 하락하던 놈의 이 갭자리가 요 중간에 나오죠? 아이고, 갭자리를 한 번에 넘어버리는, 그리고 이 자리가 강력한 어떤 지지 구간이 되는, 그래서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쭉 상승해버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아일랜드 갭을 만들면서 하락하는 이 하나의 이런 모습들, 이것을 나중에 수급의 논리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좀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이 정도의 설명을 좀 하고,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저는 요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GS건설의 이 갭자리, 갑자기 여기에서 이만큼 점프를 해버리고 이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가 이 갭자리 빵꾸 난 이 부분을 깨지 않고 쭉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갭을 한번 빵 띄우고 나서 이 갭을 탁 무너뜨리는 이날이 매도였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잘 보면 많아요. 예전에 락앤락이라는 종목도 보면은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시간이. 요때만 확인해 보면 요날 요것도 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가끔 나와요. 쭉 가다가 이만큼의 공간을 남겨두고 점프 탕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 가는 모습들. 그렇죠? 이런 갭의 모습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코스피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지금의 코스피의 모습.
보면 여기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아이고, 확대 보면 이만큼의 모습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보면 한 번에 이렇게 갭자리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빵 점프하는 갭자리들. 그랬을 때 이러한 갭자리들이 지지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이러한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중간에 어떤 급짐 갭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갭을 띄우면서 상승했지만 결국엔 이 갭을 무너뜨리는 이 자리들에서는 매도를 했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자리가 나왔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했어야겠죠. 이런 자리들. 그렇죠. 무서운 자리들이죠. 그리고 최근의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도 한번 볼게요. 최근의 모습도 보면 이렇게 갭을 딱 만들고 나서 이 갭을 딱 메꾸는 이 자리가 매도예요. 그리고 하락갭을 만들고 나서 이 하락갭을 한 방에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에서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 파악하는. 그럼 최근의 자리를 볼게요. 최근의 자리가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요. 일단은 이만큼의 갭을 이 사이에 갭을 만들었죠. 그렇죠? 요 자리대를 지지한다면 이 자리대를 지지하고 슬금슬금 간다면 이 두 번째 이 갭자리도 있긴 하지만 요 두 번째 갭자리까지 1차 갭, 2차 갭 정도까지의 요 자리를 넘어간다면 충분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혹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문의를 물어보시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 매매법은 지수에서 제일 잘 맞아요. 지수. 그러니까 제가 지수를 데이터와 통계 지수로서 볼린저 밴드를 실험했기 때문에 지수가 가장 잘 맞아요. 보면은 이건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수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1차, 2차 매수 수익, 그렇죠? 매수 수익, 매수 수익, 매수 수익 되게 많아요. 매수 수익, 매수 수익, 매수 수익,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수익, 그렇죠? 이럴 때는 놓쳤을 수도 있죠. 근데 강세장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지수로서 볼린저 밴드 매매법으로 활용했을 때 상당히 잘 맞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최근의 장을 보더라도 만약에 이런 데서 들어가서도 1차 매수, 2차 매수 수익, 그죠? 1차 매수, 2차 매수 혹은 3차 매수 했어도 충분히 수익을 났을 거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쵸?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수익.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장이니까요. 다르게 볼 수 있고, 다시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혹은 1차 매수, 수익, 혹은 여기까지 수익, 그죠? 매수, 수익, 매수, 수익. 그럼 지금 1차 매수, 2차 매수, 지금 기다리는. 저는 보통 이 매수한 이 단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했다면 보통 평균적으로 이 중심값 위에 정도는 항상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했어도 이 중심값 이 위에 정도에는 한번 지수가 꼭 반등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번에도 과거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저는 충분히 이 언저리 혹은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면 적어도 이 이상의 가격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무언가를 마치 그럴싸하게 설명할수록 사기꾼이에요.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황당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을 마치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주식이 논리적으로 설명됐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PBR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볼린저 밴드의 W 패턴이 나왔다라는, 혹은 플러스 뭐 뒤집어 놓은 어떤 갭 아일랜드의 어떤 패턴의 모습이 나왔다라든지, 그래서 다음 주에 그날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든지, 하지만 좀 주시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럴싸할 수도 있구나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저처럼 마치 그럴싸하게 설명할수록 더 사기꾼들이 많아요. 주식시장은. 가끔 이런 거 있죠.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종목은 500%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화면에 보면 어떤 젊은 전문가가 한 명 서 있고 500% 수익 뭐 이런 어떤 동영상들이 있어요. 뭐 이건 100% 저는 사기라고 봐요. 100% 사기. 저 정도로 이야기해도 사기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확정 짓고 이 종목은 300% 갑니다. 매수하세요. 뭐 1년 기다리면 300% 갑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시장에서. 다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네요, 제가. 근데 일단,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하고 있자라는 걸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런 어떤 갭자리를 다시 하회한다든지, 혹은 다시 신저점을 그날이 나오지 않고 다시 깬다든지 이러면 다시 또 아닌 거예요.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든 거고 바닥을 만들지 못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좋게 흐름이 나오면 상승 추세로 가는구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유연하게. PBR 1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PBR 1배가 뭐 어째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몇 번 그렇게 PBR 1배 때 반등을 보여줬지만 꼭 이번에도 반등을 보여주라는 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 모두 다 아는 그러한 내용 정도는 서로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다음 주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협상 결과가 나올지 또 궁금하고 합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